여러분, 할머니 장례식이 끝난 날부터 이 집안의 진짜 악몽이 시작됐어요. 단순한 교통사고, 술 먹고 일어난 뺑소니라고만 생각했는데요. 누군가는 그 사고를 연애를 끊어내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었고, 블랙박스와 몰래카메라 그리고 탐정 가방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이건 진짜 사고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할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조용해질 줄 알았던 시간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집은 아직도 상복 냄새가 가시지 않았어요. 엄마는 여전히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지화는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루 종일 병원과 장례식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는 지환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고성희가 탐정사무소에 전화한 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딸과 운전기사 둘을 확실히 떼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뢰 내용도 아주 분명했어요. 딸 박영나와 운전기사 이지환이 모든 동선을 추적해달라고 했어요. 어디서 만나고 얼마나 자주 보고 어떤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지 다 기록해달라고 했어요. 필요하다면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으라고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딸 연애를 막으려는 지나친 엄마 같았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우진의 병, 유학이라는 거짓말, 간이식 수술까지 이어지는 큰 비밀이었어요. 탐정은 장례식장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 틈에 섞여 있었어요. 상주석 끝에 서 있는 지환, 빈소 안으로 들어오는 영나, 그 둘 사이 시선이 오가는 순간들을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장례식장 옆복도 잠깐 밖으로 나와 서로 조용히 말을 나누는 모습도 멀리서 카메라로 당겨 찍었어요. 지환이 눈물을 삼키는 얼굴로 서 있고 영나가 그 옆에서 한 손으로 팔을 살짝 잡아주는 장면도 사진에 담겼어요. 탐정 입장에서는 그냥 의뢰인이 싫어하는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나중에 증거가 되겠구나 하는 예감이 드는 장면이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집은 조용했지만 이 집 사람들 일상은 아무도 평소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지화는 새벽마다 눈이 떠졌어요. 할머니가 깨워서 새벽밥 해주던 시간에 자꾸 눈이 떠졌어요. 그 시간에 눈을 뜨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장례식 모습뿐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오토바이, 웹툰 작업실 근처에서 한 번 더 마주친 수상한 시선들 같은 것들이었어요. 요즘 들어 지화는 이상한 기분을 자주 느꼈어요. 택시를 타도 백미러에 같은 차가 계속 보이고 병원에 들렀다가 나올 때면 누가 등 뒤에서 시선을 꽂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화는 눈이 예민한 편이었어요. 영나의 운전기사 일과 보디가드를 하면서 앞, 옆, 뒤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빠르게 캐치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수상한 느낌도 그냥 기분 탓으로 넘기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영나 작업실에서 둘이 조금 늦게까지 웹툰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작업실 문을 잠그고 지환이 골목 쪽으로 먼저 내려갔어요. 그때 멀리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남자 하나가 보였어요. 전화기를 귀에 댄 척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눈이 계속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자세는 아주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장례식장 복도 약간 떨어진 곳에 서 있던 사람과 겹쳐 보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화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장례식장에서 멀리서 자신을 보던 남자의 실루엣, 작업실 근처 골목의 낯선 남자, 그리고
고성이가 영나를 장례식장에 못 가게 막으려 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한 줄로 엮이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점점 확실해졌어요. 지화는 도망치는 쪽을 택하지 않았어요. 대신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만약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는 꼬리가 잡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동선 하나를 만들었어요. 늘 다니던 길이 아닌 길, 늘 가지 않던 시간대에 일부러 혼자 움직여 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지화는 퇴근길 루트를 혼자 걸어가기 좋은 골목을 골랐어요. 큰 길에서 한 블록 정도 떨어진 곳, 사람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묘한 곳이었어요. 조금만 눈여겨보면 누가 자신을 따라오는지 확실하게 보일 만한 장소였어요. 휴대폰은 진동으로 바꿔놓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천천히 걸었어요. 처음 몇 분 동안은 뒤가 조용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고 나서 뒤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소리였어요. 지화는 길가 가게 유리창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면서 확인했어요. 검은 코트, 모자를 눌러 쓴 남자,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체형이 떠올랐어요. 지화는 갑자기 속도를 늦추었어요. 일부러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목적지도 없는 척,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드문 막다른 골목을 향해 걸었어요. 그 길 끝에는 작은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두는 곳이었지만 밤에는 거의 텅 비어 있는 장소였어요. 골목 끝에 도착해서 지화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도 같이 멈췄어요. 잠깐의 정적. 지화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뒤를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낯선 얼굴이었어요. 남자는 마치 우연히 마주친 사람인 척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어요. 지화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즘 저를 자주 보시는 것 같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봤던 것 같다고 했어요. 웹툰 작업실 근처에서도 몇 번 마주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연이라기엔 횟수가 너무 많다고 했어요. 이 말들은 대사처럼 튀어나왔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쌓인 의심이 한꺼번에 정리되어 나온 말이었어요. 남자는 처음엔 그냥 길을 잘못 들어온 거라고 했어요. 장례식장에서는 다른 장례식장에 왔다가 잠깐 길을 잃은 거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눈은 계속 지환의 손과 주머니를 흘끗흘끗 보고 있었어요. 자신도 들키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잠시 실랑이가 오가다가 지환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그 가방 혹시 제 사진도 들어있느냐고 했어요. 아니면 누군가 원해서 찍은 기록이냐고 했어요. 그 말에 남자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버렸어요. 숨기던 게 정확히 찔린 순간이었어요. 남자는 더 이상 말로 피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몸쪽으로 세게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이건 개인 일이니 상관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이미 모든 게 드러났어요. 지환의 눈에는 그 가방이 그냥 가방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봐왔는지 증명해줄 상자처럼 보였어요. 공터 공기는 갑자기 팽팽해졌어요. 둘 사이 간격은 몇 걸음도 되지 않았어요. 남자는 가방을 지키려고 했어요. 지환은 그 가방을 빼앗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말로 풀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았어요. 먼저 움직인 쪽은 탐정이었어요. 탐정은 가방을 들지 않은 손으로 지환의 어깨를 밀쳤어요. 마치 이 선 넘지 말라는 표시처럼 밀어냈어요. 하지만 그 밀치는 동작에는 작은 공격성이 숨어 있었어요. 그 순간 상황은 말다툼이 아니라 몸싸움으로 넘어갔어요. 지환은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체육학과에서 배운 기본적인 몸 쓰는 법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밀려나면서도 발을 앞으로 내디뎌 균형을 잡았어요. 그리고 탐정의 손목을 빠르게 잡아 비틀었어요. 남자의 상체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쏠렸어요. 가방끈이 잠시 느슨해졌어요. 탐정은 당황해서 다시 팔을 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환의 옆구리를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지환은 몸을 돌려 그 주먹을 피했어요. 그리고 돌리는 동작 그대로 가방끈을 잡아 확 잡아당겼어요. 가방이 탐정 손에서 훌쩍 빠져나왔어요. 탐정은 가방을 빼앗기자 완전히 초조해졌어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료가 그 안에 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달려들었어요. 가방을 되찾으려고 지환을 향해 온몸을 던졌어요. 그 순간 지환은 몸을 낮추며 탐정의 중심을 무너뜨렸어요. 탐정의 몸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갔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숨이 한 번 크게 새어나갔어요. 지환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어요. 넘어진 사람을 계속 때리는 건 자기 방식이 아니었어요. 대신 넘어진 남자를 향해 짧게 말했다고 했어요. 누가 시켰는지 이제 안 봐도 알 것 같다고요. 이 가방 안에 그 답도 있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공터를 빠져나왔어요. 골목을 벗어나 사람들이 있는 큰 길로 나오자 비로소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는 몸이 먼저 움직였고 지금에서야 감정이 따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가방끈을 쥔 손에 땀이 잔뜩 배어 있었어요. 지환은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았어요. 누가 또 따라오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더 이상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어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지환은 조용한 곳을 먼저 찾았어요. 작은 공원 벤치,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간대였어요. 거기 앉아서 가방을 열어보았어요. 가방 안에는 노트북 하나, 태블릿 하나, 그리고 두꺼운 파일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파일에는 사진이 잔뜩 꽂혀 있었어요. 장례식장 복도에서 찍힌 사진, 장례식장 옆 의자에 앉아있는 지환과 영나, 웹툰 작업실 근처 골목, 카페 앞, 병원 주차장, 여러 장소에서 찍힌 둘의 모습들이 다양한 각도로 담겨 있었어요. 사진들 뒤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꼼꼼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둘이 얼마나 자주 어디에서 만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보니 같은 사진들이 폴더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폴더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름이 조금 이상했어요. Y별장, Y병원, 환자 A 같은 폴더였어요. 가장 먼저 Y별장 폴더를 열어보았어요. 사진 속에는 양평 쪽으로 보이는 별장 하나가 있었어요. 멀리서 줌을 당겨 찍은 사진이었어요. 차량 번호판, 출입하는 사람들, Y병원 폴더를 열어보니 청아병원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병원 뒷문, 지하 주차장, 입원실이 있을 법한 층의 창문들이 멀리서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 A 폴더를 열어보았어요. 거기에는 병원에서 프린트해온 것처럼 보이는 기록들이 스캔되어 있었어요.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나이와 성별, 간 기능 수치, 간이식 수술 예정일,
수술 후 경과 같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혈액형과 나이, 수술 시점 등을 보면 지환도 바로 떠올릴 수 있었어요. 이건 한우진 이야기였어요. 지환도 우진이 간이식이 필요하단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유학 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별장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던 그 사람. 기록 한쪽에는 보호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거기에 고성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의 연락처란에는 박진석 회사 비서실 번호도 적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연애 감시가 아니었어요. 이 탐정은 영나와 지환만 뒤쫓은 게 아니라 성희가 감추고 싶어 했던 병원과 별장 쪽까지 조금씩 들춰보고 있었어요. 어쩌면 돈을 더 받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직업병처럼 의심나는 건 끝까지 파고드는 타입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지환은 이 자료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방은 나를 지키는데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누가 시킨 일인지 이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누구를 지우려고 했는지도 또렷하게 보였어요. 이건 혼자만 볼 자료가 아니었어요. 지환 머릿속에 한 사람 얼굴이 떠올랐어요. 바로 박영나였어요. 그날 밤 지환은 조심스럽게 영나에게 연락했어요. 바로 나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할 말이 있다는 말만 짧게 남겼어요. 영나는 메시지를 보고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엄마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탐정까지 쓰고 있다는 건 알지 못했지만 자신과 지환 사이에 엄마가 계속 벽을 세우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 벽 뒤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둘은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지환은 탐정 가방에서 꺼낸 자료 일부를 영나 앞에 놓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찍힌 사진, 작업실 앞 골목, 카페, 병원 주차장, 그리고 양평 별장과 병원 사진까지 가지런히 놓았어요. 영나는 사진들을 한 장씩 보다가 손이 멈췄어요. 우진 수술을 했던 병원, 입원해 있던 병동이 생각났어요. 영나는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숨긴 비밀이 이제 다른 사람 기록 속에 숫자로, 사진으로 남아 있었어요. 이 비밀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자신이 갑자기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걸 계속 숨기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환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자료들이 단순히 둘 관계를 감시하는 데 쓰인 게 아니라는 걸 알겠다고 했어요. 우진 이야기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다는 건 성희가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 뭐든 안에 자기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지금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영나는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엄마가 무서웠어요. 우진을 위해 했다고 말하면서 누구를 희생시켰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이제 와서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정리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지환과 자신까지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 덧붙여지니까 이제는 숨을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영나는 결심했어요. 이 비밀을 더 이상 혼자 가지고 있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이 비밀을 꺼내기로 했어요. 바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영나는 아버지 박진석을 집 거실로 불렀어요. 성재도 같이 앉아 있었어요. 고성이는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에 올려진 사진 몇 장과
복사된 기록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영란은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우진이 유학간 게 아니었다고 했어요. 우진은 오랫동안 간이 안 좋았다고 했어요. 양평별장에 숨어 지내며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자신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했어요. 나머지 가족에게는 유학이라는 말로 모두 속였다고 했어요. 박진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처음엔 뭔 소리냐는 표정이었어요. 곧바로 얼굴이 빨개졌다가 점점 하얗게 식어갔어요. 그는 자신이 아들 병도 모르는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처음 듣고 있었어요. 영란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진 오빠는 아빠와 큰 오빠가 병원에 들렀던 날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영란은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했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엄마가 무섭기도 하고 자신이 알게 된 비밀 카드로 엄마와 거래를 했다고 했어요. 고성희는 영란을 향해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영란은 이번만큼은 엄마의 말을 끊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면 왜 가족에게 말을 안 했냐고 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아버지 쪽으로 밀어놓았어요. 사진 속에는 양평별장, 병원, 우진으로 추정되는 환자의 뒷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프린트된 병원 기록에는 수술 날짜와 보호자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보호자 이름에 고성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박진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앞에 놓인 사진과 기록들을 한 장씩 넘겨보면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책임져 왔다고 생각했는데 가족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자기였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성재도 충격을 받았어요. 동생이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살고 있었다는 사실, 엄마가 그걸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비밀을 영나 혼자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머리를 때리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가장 떨리고 있었던 사람은 사실 영나였어요. 엄마의 마지막 비밀, 우진의 병, 간이식 수술, 모든 것을 한꺼번에 꺼낸 거였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그 선을 넘어야만 엄마가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해 칼을 들이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환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요. 거실 공기는 무거운 돌덩이 같았어요.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과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영란은 그 눈빛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엄마 뒤에 숨는 대신 이제는 자신이 한 선택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 앞에 서보려고 했어요. 한편 이 모든 장면을 가능하게 만든 탐정 가방은 지환방 한켠에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연애를 막기 위해 쓰려고 했던 칼이 결국에는 가족의 비밀을 드러내는 칼이 된 셈이었어요. 그리고 그 칼을 빼어든 사람은 바로 지환과 영나였어요. 이날 밤 이후로 성희가 그려온 계획은 더 이상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뺑소니범 뒤에 서 있는 진짜 배후, 탐정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지환과 영나의 선택이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갈게요. 지금 보고 계신 곳 댓글로 한 줄씩 남겨주시면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평화를 저도 같이 빌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